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비자 문제로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태워오기 위한 전세기가 내일 현지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석방이 이뤄지면 모레 오후 전세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우리 기업 직원들을 태우기 위한 전세기가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떠날 거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선해 368석짜리 대한항공 항공기가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금된 300여 명을 모두 태울 수 있는 규모로 비행 시간을 고려하면 현지 시간 10일 오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9월 10일 수요일 우리 전세기가 미국을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현지에 파견된 신속 대응팀은 구금된 직원들과 접촉해 행정 절차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추방이나 이런 처분이 아니고 자진 입국으로 전원을 우리가 전세기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정부 계획대로 석방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간으로 11일 오후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국에 다시 갈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건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대미 투자 인력의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노동자들의 미국 내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당한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했는데 미국 이민당국을 에둘러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발언을 미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미 이민당국이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라며 체포한 이후 처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국민과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며 미 당국 조치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나와 더 강한 어조의 비판 발언을 내놨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며 미국에 강력하게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공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또 강력한 항의를 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다만 백악관에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라도 단기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박차를 가했던 한미 경제협력에도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서 구금한 사람 가운데는 일본인과 멕시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있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노동자 가운데 일본 업체 직원 3명이 포함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의 총영사관이 구금된 직원들과 면회를 진행했고 전세기를 투입하는 한국 측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邦人保護の観点から引き続きこの事案に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중국 배터리 업체 직원들도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국적자 20여 명이 체포돼 외교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금자 일부는 부당한 단속으로 억류됐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에 있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단속의 표적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민 비자 관련 로펌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일부 기업은 미국 출장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이민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보스턴 일대에서 애국자 2.0 작전을 시작한 데 이어 시카고에서도 중부 급습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시카고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투입까지 예고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We're out here doing our operation with our surge, and mainly because of to catch the criminal alien population.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시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The real criminal with 34 felonies sits behind a golden desk, ordering chaos. Mr. Trump, you have met your match.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척결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과 절연하라며 정당 해산 가능성을 또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 교섭단체 연설 첫 주자로 단상에 오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향해 90도 인사하며 운을 뗐습니다. 주로 민주당 쪽에 시선을 맞춘 채 50여 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정 대표는 26차례나 내란을 언급했습니다.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 정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민주주의와 청산도 빈번하게 등장했지만 협치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듭 야당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전날 대통령 주재 여야 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처음 손을 맞잡은 지 하루 만에 정당 해산 가능성을 경고한 겁니다. 정 대표는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더 센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언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에 반발하던 사법부를 향해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정 대표는 연설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며 경청을 주문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에는 무관용을, 개혁에는 골든타임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야 공세와 함께 쟁점 법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도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정당 해산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제1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에 비유해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철희 기자입니다. 정당 해산까지 거론한 정청래 대표 연설에 국민의힘은 차진 추임새로 맞섰습니다. 반복되는 내란 청산 구호는 대통령이 다 된 것 같다고 비꼬았고 과거를 회피하지 말란 공격에는 정청래 대표의 전과 기록을 꺼내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본회의장을 떠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사이사이 큰 소리로 받아치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습니다. 전날 정청래 대표와 직접 손을 맞잡았던 장동혁 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지만 너무 실망했다면서 자화자찬, 명비어천가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여당의 양보를 언급했건만 돌아온 건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협치의 물꼬를 틔웠다고 평가받던 회담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돼 전국이 차갑게 얼어붙은 모양새인데 야당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둔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화의 장을 걷어찬 채 독주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정도 충분히 짚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여투쟁과 별개로 지도부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 지역에 방문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투트랙 전략에도 나섰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회담에서 약속한 속도 조절이 실제로 관철되는지 우선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목요일 대통령의 취임 100일 회견에서 야당에 대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 1일 정부로부터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져야 하고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합니다. 내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기 때문에 모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찬반 의견이 갈렸지만 당의 리더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다수의 뜻이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하루 두 차례 비공개 의원총회 끝에 조국혁신당의 결론은 조국이었습니다. 혁신당은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 내홍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나설 때가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의원들 다수는 조국 원장의 조기 구원 등판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의 주요 리더로서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수. 성비위 사건 피해자 측은 앞서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10쪽 손편지를 보냈지만 침묵했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혁신당은 추후 해결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서 위로하고 또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혁신당은 비대위는 당내외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하겠다며 창당 초심으로 시작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는 11일 당무위원회에서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할 예정입니다. 당내에서조차 이번 성비위 사건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조 원장이 조기 등판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결국 조국의 당이라는 한계와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희건설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오전부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먼저 한덕수 전 총리요. 조사가 생각보다 길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오늘 오후 2시쯤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서실장 인선에 윤 전 대통령 부부 개입이 있었는지 등의 물음에 말을 아꼈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한테 금품 건넨 거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근무 기간 동안 아예 모르셨어요?
과거 한 전 총리는 비서실장 임명을 두고 대통령에게 추천을 맡겼더니 다음 날 박성근 전 검사 이력서를 받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봉관 회장은 이미 사위의 공직을 부탁하며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인사청탁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오전에 나왔었죠.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이제 12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저녁 식사를 한 뒤 다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다 조금 전 밤 9시 반쯤부터 조서 열람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검사는 오늘 오전 조사에 앞서 수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확증 편향의 오류라며 간략한 입장을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가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김건희 씨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 전 검사를 당선시키려 김영선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건데요. 당시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마했고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돼 이 또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특검은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유환 화백 그림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해 김건희 씨 측에 넘긴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특검은 이 그림이 공천 청탁이나 공직 임명을 위한 대가성 선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진 않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국가유산 사적 이용으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김건희 씨가 외부인들을 불러 국가유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가졌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일반인 관람이 안 되는 휴관일에 대통령실 행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이용의 하나의 좀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유산에 대한 명백한 사적 사용 맞죠? 네. 김 씨가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여러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이미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해 관련 공무원들 조사는 완료된 상태라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종묘 방문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12일 김 씨 최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유경옥 전 행정관을 소환합니다. 특검은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 동행한 인사들에 대한 정보와 종묘로 차담회를 가게 된 경위까지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조 전 원장이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인사권자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사직을 요구했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서 홍 전 차장 경질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직접 교체를 건의했다는 조 전 원장의 헌법재판소 증언은 위증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특검보는 저희는 법률에 의해서 출범한 특검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도 위헌 주장과 연결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습니다. 노사 상생과 공정 경쟁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기업 노동조합의 자녀 특채 추진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꼬집으며 노조 측도 과도한 주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의 구태를 직격했습니다. 최근 한 노조가 노조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주려다 논란을 일으킨 사례를 꺼내든 겁니다. 불공정의 대명사라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닙니까?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비판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곧 갈등을 유발한다는 취지입니다.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해라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관리 등을 근절해야 하는 것처럼 노조 역시 과도한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양대 노총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노사 상생을 당부했습니다. 어쨌든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양립할 수가 있고 또 양립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선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노동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언급한 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과 맞물려 일각에서 불거진 노조 편향적이란 비판을 의식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오는 11일 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 대통령이 답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주식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입은 데 이어 경기 부천에서도 같은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지만 KT 측은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처음 발생한 건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였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이뤄졌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 패스 앱에서 소액 결제가 됐다라는 그 팝업이 떠서 이제 나는 지금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KT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결제가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경기 부천 지역에서 피해 신고 5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새벽 시간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휴대전화에서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며 400만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건이 부천 괴안동의 같은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장소와 시간에 피해가 집중된 겁니다. 피해 지역이 속속 늘며 파장이 커지자 KT도 사건 발생 2주가량 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 신고에 나섰습니다.
KT 측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다만 해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서버나 망이나 이런 데서 정보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를 접수한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곧바로 KT 사옥을 현장 조사하며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이용자 측면이 아닌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는 이동통신 상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분야를 다 뒤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장기화되고 굉장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피해 신고 70여 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최근 남부지방은 장마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비가 그쳤다가도 밤이 되면 특히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곤 하죠. 오늘 밤사이에도 전남 등 남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이후 남부지방은 밤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며 국지성 호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년 빈도의 역대급 극한호우가 기록된 호남지방은 주말 이후 이번 주 초까지 시간당 50mm를 넘는 극한호우가 매일 국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선을 동반한 비구름이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의 정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 비구름은 밤사이 남해안과 일부 남부 내륙에 한 차례 더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에 낮 동안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전남과 남해안 등 일부 지역으로 80mm 이상이 더 내리겠다며 침수와 범람 등 호우 피해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하게 시간당 강수량이 증가하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고온과 습한 공기를 남쪽으로 밀어내면서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도 점차 남하해 남부지방은 10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11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아침 저녁으로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산맥을 넘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을과 여름 두 계절이 공존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김없이 내란 청산을 강조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반응까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 정신입니다.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에서 50분간 했다고 그래요. 50분 자체도 이제 좀 긴 거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내란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그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기도 하고 또 정권 교체 이후에 첫 정기국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제 대통령과 양당 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유지해왔던 기조가 있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다른 전향적인
그런 연설이 나오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협치, 국민통합. 근데 그와는 달리 어쨌든 원래 정청래 대표의 그런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서 내란 청산, 뭐 검찰 개혁 이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청자가 누구냐, 어떤 청자를 염두에 두고서 연설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상의 이제 여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대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의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국회의 과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 연설에 그런 건 없었고 굉장히 선명하게 어쨌든 내란 청산을 강조하는 정청래 대표 스타일의 연설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박수를 보낼 만한 대목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기에는 좀 아쉬운 대목도 있고 둘 다 어쨌든 양측면이 다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그 회동이 있고 나서 오늘 연설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준비된 연설이 있었더라도 조금은 좀 어쨌든 야당까지를 포함해서 뭔가 이게 내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떤 통합적 지향을 가져갈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됐더라면 더 좋은 연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사실 이제 어제 악수를 하고 이제 화기애애했던 그런 분위기에 잔상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런 모드라서 상당히 이제 강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준비된 원고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날짜는 정해져 있었고 하니까 여러 번 독해를 거쳐가지고 본인의 철학과 뭐 이런 신념도 넣었겠죠. 뭐 첫 대표 연설이니까 나름 본인은 또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그 뭔가 그 선명성이나 상징성을 넣기 위해서 좀 고민했던 것도 100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어저께 이제 이른바 협치의 물꼬를 처음으로 텄던 3자 악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야당 대표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입니다. 그것도 3분의 2 의석 가까운 걸 가진 강력한 여당 대표라면은 이제는 당정이 이제 하나 되어서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권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성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통 크고 화합하고 그다음에 결과로 말하는 그런 좀 성숙한 여당 대표의 발언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란 청산, 그리고 내란은 지금 말하자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마치 내란이 결정된 것처럼 저렇게 프레이밍을 씌우는 것도 사실은 좀 부당한 일이고요.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은 본인은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게 물꼬를 터놓은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그런 좀 정치적 공간을 좀 더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나의 시간으로 돌아가겠다고 비치는 것 같아서 대단히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평론가님.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여기서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총책임을 지는 최고 지휘권자로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 여당 대표가 좀 양보도 해라. 가진 사람이 원래 양보해야 되는 것이다. 얘기하고 야당도 항상 경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센 발언이 나오니까 실제로 대통령과 또 동떨어진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고 어찌 보면은 약간 여권을 조금 그 균열시키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권력은 정청래 대표 아닙니까? 라는 식의 우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약간 전략이 가미된 발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는데요. 원래 대표 연설자가 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였는데 정청래 대표 측의 요구로 이게 바뀌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통상 그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물론 이제 당대표가 원외일 경우에는 이제 원내대표가 계속 하기도 하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기 때문에 통상은 원내대표가 하는데 아마 이제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첫 그 연설 무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연설자를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 당내에서 갈등 사안이 되거나 그러지는 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사이에 지금 국정 운영이나 또 국회 운영에 관한 큰 방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원내대표 당선 배경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원내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 기류가 다를 정도의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어서
이게 뭐 갈등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앞서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셨던 뭐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 일종의 이제 갈라치기를 의도한 건데, 근데 지금 대통령 취임하신 지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뭐 대통령 생각 따로 있고 여당 대표 생각 따로 있고 이게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의 당정 관계는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당정 관계는 하고는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통령실이 모든 걸 찍어 누르는 이제 그런 당정 관계가 반복이 됐던 데 반해서 민주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부터 일종의 이제 당정 분리 이런 기류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실에 뭐 여당이 따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뭐 그 여권의 당정 사이에 균열이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조짐이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시점도 아니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 뭐 대표, 원내대표 이런 순서대로 한다면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 대표 시절에 이제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순서인데 김병기 원내대표면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온건파로 이제 당내에서 그렇게 이제 불리니까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상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놓고 보면 여권에 미묘한 갈등이 있는 건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와 지금 정청래 대표도 정책,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온건 지지층이 요구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약간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조정하게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상도 주식 관련한 그 양도세 그다음에 대주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는 개미진보가 워낙 이제 민주당의 광범위한 지지층 405의 주축이다 보니까 유예로 말하자면 온건파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에 특검법 관련한 걸 놓고 보면은 강성파가 결국에는 의도한 대로 이제 되다 보니까 엊그제 그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상호 수석이 이러면 곤란하다. 이게 내가 내 뜻이냐 이게 대통령 뜻이라는 거 다 알만한 사람도 알지 않느냐라는 아주 그 뭐랄까 아주 그 뼈어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강성 지지층의 어떤 힘을 입어 당선된 정청래 대표와 그다음에 폭넓은 온건 지지층과 그다음에 결국엔 국정 동력이라는 국정 운영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대통령실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약간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갈등 구조가 지금 어찌됐건 내재적으로 좀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워낙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나와서 내일 송환석 원내대표 연설은 어떻게 될지 이건 또 내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부 여당이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 합의를 했죠. 지난 일요일 날. 근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다 라면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예. 요 위헌의 근거는 뭡니까? 위헌의 근거가 있죠. 지금 헌법 89조 16호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검찰총장, 합참의장, 각군참모총장 등 그 법률이 정한 공무원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헌법상의 직위를 아예 규정을 해놨습니다. 직명까지. 다시 말하자면 필수 헌법기관이고 상설기관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쉽게 말해서 공소청장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개헌사항이라는 겁니다. 개헌하지 않고 하위법인 법률로 이걸 바꾸는 거는 헌법의 규범력을 무시하는 것인데다가 더 나아가서는 하위법률로 헌법을 형해화시키는 이게 위헌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렇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다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의 근거고 일부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마 위헌 심판이 이 법이 통과 25일 날 되고 나면 아마 위헌 제청이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위헌성이 만약에 있다고 지금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계속 그 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국회에서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저는 뭐 일부 그런 주장이 있긴 한데 헌법상 그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헌법 89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을 열거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국립대 총장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공기관장들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명칭을 바꾼다. 그것도 위헌사항입니까? 그것도 이를테면 헌법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헌법 제89조에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뭐냐면 검찰총장이 있고 합동참모의장이 있고요.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 총장, 공공기관의 장도 있습니다. 예, 대사 뭐 이거 때문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헌법기관이라기보다도 헌법상의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되는 이를테면 행정관청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규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검찰청의 직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해서도 어떤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검찰총장이나 혹은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요. 일부 헌법학자들이 그런 해석을 하나 제가 보기에 미연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검찰청이 하고 있던 기능과 업무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분할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찰을 없애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혹은 검사가 마치 헌법기관이거나 혹은 헌법상의 단독관청이라는 헌법에 대한 굉장히 주관적 해석에 기초한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예. 그다지 그렇게 문제될 소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 일본의 검찰개혁 공청회 할 때 국회에서 이제 일부 그런 의견이 네. 헌법학자들 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헌법학자들 사이 다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이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이게 좀 이제 한참 또 논란이 되고 할 테니까 이것도 진행사항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데 지난 7일 날 이 고위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정청래 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금 전에 잠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무총리 주재로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같이 앉아서 네. 이제 이 법안을 이제 개정을 얘기를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1년간 이 법은 이번 25일 날 통과가 되는데 이 법이 이제 그 유예 기한을 1년간을 두고 예. 그 사이에 국가수사위원회, 그러니까 즉 1차 수사기관을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 행안부가 통제하게 되는 이거를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떻게 개입하게 될지, 관리하게 될지,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보완 수사권을 지금 그러면 공소청과 그러면 기소청에 다 줄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경찰이 수사를 묵힐 때는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미묘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자 이거거든요, 핵심은.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도 여기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검찰개혁 TF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그렇죠. 이 논의 구조를 하는 그 기구를 만드는데 예. 이거는 이제 후속 입법이다 보니까 정부 여당 정부가 참석해서 하면 될 일이고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데 예. 당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참여하면 안 된다고 이제 우상호 수석이 얘기한 겁니다. 이례적이죠. 예. 근데 예.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이제 후속 입법은 그러면 치밀하게 이 법이 이제 말하자면 부작용과 어떤 우려가 없도록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이걸 긴밀하게 봐야 되는데 정치가 개입하게 되면 이게 또 여당의 의도대로 또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라고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우린 계속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우상호 수석이 발끈한 겁니다. 이게 네. 내 뜻이냐? 나도 정치 오래 했고 이 정도면 대통령 뜻이라고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총리가 다시 한번 이 회의의 체를 다시 한번 정하는 걸로 유야무에서 넘어간 거죠. 상당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갈등의 뇌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할 TF를 이제 총리실 산하에 구성을 하는데 그건 정부가 이제 주도를 하겠고, 근데 거기에 이제 여당이 참여하냐 마냐. 근데 정청래 대표는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우상호 수석은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내 뜻이 아니다 라면서 대통령 뜻이라는 것을 은근히 내비쳤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게 신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당정 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난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어쨌든 보안 수사권 필요성을 얘기했다가 당내에서 여러 비판이 나오고 또 이문정 동부 이 지검의 검사장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검찰한테 무슨 포위됐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것과 괴를 같이 하는 이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개혁 TF를 총리 산하에 구성을 하는데 그걸 누가 주도할 건가 요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9월 25일 날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서 이제 수사권을 검찰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그러니까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누고 중수청을 행안부에다 두는 법 개정은 하되 그 이후에 후속 보완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이제 정부 주도하에 진행을 하고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속도전이나 혹은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보안 수사권 등등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과는 조금 달리 신중하게 가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는데 그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청래 대표가 계속 피력하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게 내 뜻이 아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좀 직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총리 주재 하에 어쨌든 민주당이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를 추천하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이게 앞으로도 당정 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가 워낙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예. 때문에 부작용 없이 이 개혁을 완수해야 되고 자칫 그 부작용이 국민들의 피해로 나타났을 때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당은 어쨌든 그동안의 선명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도전을 주문합니다만 정부로서는 조금 다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중을 좀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우상호 수석하고 정청래 대표 사이에 이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은 당정 간의 이견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비서실장이죠. 한민수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대표하고 우상호 수석이 약간의 의견차가 좀 더 있었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고 하는 정책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예. 치열한 논의가 없는 조직이 문제인 거죠. 예. 결국에 이제 총리실 산하 이 검찰개혁 테스크포스는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주도를 하고 민주당이 그 외부 인사 일부를 추천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검찰개혁 후속입법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그다음에 경찰이 예. 이 수사를 제대로 양도 많고 의지도 없어서 묵힐 때 그럼 이거를 누가 또 통제하고 누가 또 이걸 견제할 것이냐. 이 방안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 국수본 이제 다 여기 공소청까지 기소청까지 공소청까지 세 개가 병렬로 있잖아요. 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할 건지. 네. 그건 물론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는데 예.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고 이게 다 해결된 문제인지.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행안부 아래 행안부 윤석열 정부 때 예. 행안부에 경찰국을 하나 둔 거 가지고 온 그 민주당이 정말 아주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하실 겁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경찰 장악이라고. 근데 이건 더한 일이잖아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행안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사정기관들을 전부 아래 거느리는 초유의 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법무장관은 그냥 공소만 담당하는 일종의 뭐 지계검사들만 관리하는 법안의 그 부처의 수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보완하자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보완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1차 수사기관의 수사들이 더뎌가지고 민생의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정말 앞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떨어질 텐데 이걸 누가 이거 보완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개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이건 개혁이 없고 이게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만 박수치고 국민들은 불편해하는 이런 어떤 이중적 괴리가 올 경우에 대비하는 거 이게 정치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주력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도 중수청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것보다는 수사권 오남용을 막는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를 비췄는데 사실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지금은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것도 검찰에서 떼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입장이. 네, 맞습니다. 그게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가 많이 엇갈리는 대목인데요. 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검수 원복이 될 거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거고 또 보안 수사권을 악용해서 별건 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오남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예. 이제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권을 오남용했던 게 문제가 됐다면 그거를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경찰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은 그럼 없겠느냐. 예. 그럴 경우에 그걸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 보안 수사권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경찰이 다룬 사건 그게 어쨌든 국민들이 고소고발을 하거나 이랬을 때 예. 그에 대해서 검찰이 한 번 더 보는 게 국민 입장에서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 예. 지금 경찰이 이제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종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 이의 신청을 종로에는 이제 검찰에서 다뤘습니다. 근데 그걸 검찰이 다루지 않는다면 누가 이의 신청 문제를 다룰 거냐? 이를테면 경찰이 아예 송치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한 이의 신청이 몰려들었을 때 국가수사위원회가 그걸 다룬다면 국가수사위원회를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처럼 예. 전국적으로 이 체계를 갖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예. 1년에 수십만 건의 이의 신청을 중앙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가 한꺼번에 다루겠다는 건지 예. 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금 안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예. 심지어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 건지 말 건지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견해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요.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디테일에서의 어쨌든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 남은 중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어쨌든 그 중심에는 이제 국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잘 조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그 성비 내홍 수습을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이었는데 조국 전 대표 지금 이제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네. 했나 보군요. 그러니까 뭐 예.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을 바에는 그냥 직진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 안 하고 외부 인사로 잠깐 한 다음에 뭐 11월 달에 다시 당 전당대회 열어서 조 전 대표를 추대한다고 해도 뽑는다고 해도 뭐 어차피 왜 이 성추문 사건에 대해서 성비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입장 밝히지 못하니까 욕도 먹을 테고 예. 그다음에 비당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얘기해도 어차피 조국 혁신당은 조국 당인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느냐니까 또 욕 먹을 테고 예.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이 차제에 당에 다시 복귀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다시 복원해 보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국민들 뇌리에 잘 잊혀지죠.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초기에 정확히 밝히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조 전 대표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정치적으로 더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이게 저는 자꾸 조 전 대표의 앞으로 확장성에 좀 발목을 잡을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11일에 이제 당무위원회가 이제 열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될 텐데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조치를.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거는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에 엎질러진 물 그리고 이래도 비판을 받고 저래도 비판을 받는 거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이기도 하고 개인 중심 정당의 한계를 또 한번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비대위원장이 돼도 이제 조국 원장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들은 여전히 조국 원장을 쳐다보면서 지금 성비 사건의 해결 문제를 포함한 조국 혁신당의 여러 가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그러느니 지금 이제 이 모양새가 다소는 좀 어색한 면이 있고 또 피해자들을 포함한 당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맡아가지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함으로써 신뢰회복에 나서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국 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면 받고 출소하자마자 너무 이제 광폭 행보를 하고 가속 행보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당내에서도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는다는 거는 이제 그런 목소리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런 움직임인데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당원이 아니다, 뭐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다가 이제는 당이 이런 상황이 이제 여론의 비판에 맞아서 뭐 당을 정비해야 될 테니까 내가 다시 권한을 갖겠다라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자리 마른자리 너무 가려가지고 생색나는 그런 일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로서 관건은 개인 중심 정당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리고 결국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좀 외곽 변수로서의 그런 지위 이런 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독립적인 상수로서의 조국 혁신당을 보지 않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벗어내고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제대로 된 노선도, 당의 어쨌든 뭐 정책 방향도, 그리고 당의 조직도, 혹은 외곽의 네트워크도 전혀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여러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완하고 돌파하느냐. 이게 앞으로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당권을 잡았을 때, 당의 키를 잡았을 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원만하게 치르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어쨌든 출소 한 달 만에, 그리고 이제 당초 예상대로라면 이제 11월에 대표가 될 예정이었으면 이제 2달 앞서서 조기 등판되는 상황에서 과연 조국 대표가 어떻게 활약을 해 나갈지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요.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의원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자, 뭐 잠깐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야권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소신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이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 저렇게 그 지금 강성파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의 그 사실 구조가 지금 당의 어떤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소신 발언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결기를 갖고 했다라는 거는 저는 언제나 기성 정치에 대한 혁파를 내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그래도 사유에게 계승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견 또 안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결국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뭐 시중에서 회자된 말입니다만은 어심이 김어준 마음이 이심 이재명 마음을 압도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로 사실 그게 없는 말. 그 뭐 사실 아닌 땡 굴뚝이 연기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여권에서 나온 얘기라 그러면 뭔가 자숙하고 우리가 그러면 보다 근원적인 정치가 해야 할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저 김어준 그 영향력에 얹혀가겠다 이게 정치의 본령은 아니라고 직격하고 일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말하자면 한번 곱씹어 듣고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없는가가 해야 될까 정치의 영역인데 저기다 대고 또 십자포화를 쏘아대는 일부 의원들 보면서 아직도 좀 갈 길이 험난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어심 명심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의원은 어심이고 뭐 박찬대 의원은 명심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하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진영 정치 혹은 유튜브 정치의 문제점이 비단 민주당이나 여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 전 끝난 야당 전당대회를 쥐락펴락하고 흔들었던 건 전한길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나타나는 어쨌든 지금 이 뭐랄까요 진영 정치의 한계 이런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곽상원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김어준 씨의 그런 어떤 그 영향력이라는 게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또 김어준 씨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테면 유권자들이나 혹은 지지자들이 쉽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수용하고 그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 정치가 갖는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사람 혹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당이 행사해야 될 그런 정치적 의사 형성 기능을 대체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도 국민과 정치를 매개하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조직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정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곽상원 의원이 그런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다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왜 뭐 1등 유튜브를 경계하느냐, 왜 무슨 교통방에서 쫓겨난 김어준을 견제하느냐 식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는 이제 그분들은 스스로가 김어준의 팔로워가 돼 있는 게 아닌지 좀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곽상원 의원의 이 발언이 이제 김어준 씨를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신선하게 들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동형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곽 의원은 앞으로 차기 경선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차기 경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뺏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한 얘기는 그러니까 당신 떨어뜨릴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가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보복으로 가도 됩니까? 그 일종의 말하자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대고 있는 영향력 큰 스피커 그 사람을 좀 비판하고 비난했다고. 비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내가 우리가 자정 능력을 갖자는 얘기를 한 거지 김어준 씨 보고 나쁘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은 앞으로 이제 정치 더하기 어려울 거라는 식으로 우회로 직격을 하는데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치 현실이라 그러면은 하긴 그렇습니다. 뭐 김어준 씨가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고 당의 3분의 2 의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이 방송에 출연해서 그의 영향력 아래 엎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이런 현실 인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겠지만 과연 이게 집권 여당의 말하자면 내부에서 나오는 것과 또 그거를 조롱하는 듯이 또 다른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곤혹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박수현 의원님, 실제로 만약에 이제 이 곽의원은 다음 국회의원 못 되는 겁니까? 아니 뭐 그거는 뭐 지금부터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국회의원에게 저런 식의 언사를 하는 건지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김어준 씨나 혹은 그와 유사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관찰자도 아니고 비평가도 아니고 언론은 더더욱 아닙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언론인 신뢰도 1위가 지금 뭐 10수년째 손석희 전 사장인데 정치인이 손석희 전 사장을 비판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이 다음 경선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까? 내지는 손석희 사장 측에서 당신 다음 경선에 내가 떨어뜨릴 거야, 내 영향력을 활용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민주당 정치인이 김어준을 비판하거나 국민의힘 정치인이 전환기를 비판하면 양 진영 내에서 공히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 자체가 저분들은 플레이어가 돼 있는 겁니다. 결코 객관적인 혹은 뭐 중립적인 전혀 않고요. 객관적인 그런 관찰자나 비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때문에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고 당의 문제를 좌우하거나 결정하려고 들면 그 부작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저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정당 내부로 끌어들여서 그 영향력을 활용해서 뭐 당직이든 아니면 공직이든 이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얼마 전에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된 과정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그 당의 중진 정치인들이 전환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획득해서 뭘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민주당이라고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평가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마침 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고성국 전환길 씨 등 이 강성 유튜버에 휘둘린다,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아니,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 존재 가치를 입증받는 조직입니다. 기구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한 목소리만 듣는다고 하면은 중도가 반응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습니까? 선거에서 지는 정당, 국회의원을 수도권에서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 대통령 선거에서 지는 정당이 정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확장된 중도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는 윤 전 대통령, 윤 어게인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신자론을 꺼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정당이라면 지양해야 될 문제죠. 그 얘기를 초선 정치인이 소신 있게 하는 겁니다. 전 여야에서 김재섭, 저는 곽상은 의원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확산되고 퍼져나갈 때 비로소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치의 본령으로 조금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최근 서울 서대문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일당이 붙잡힌 가운데 경기 광명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뒤따라가서 끌고 가려 한 1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광명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직 날이 밝은 오후 4시 20분쯤 10대 남성이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끌고 가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사차랑 과학수사대랑 앞에 엄청 여러 대 오더니 퇴근하신 형사분들도 막 그냥 차 대충 세워놓고 뛰어갔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10대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려던 피해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입을 막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A씨가 도망가면서 다행히 실제 범행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는데 촉법 소년은 아닌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과 피해 아동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대문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범죄에 주변 학부모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너무 놀랍고 그런 감정을 넘어서 약간 참담했다고 해야 되나? 애를 이제 바깥에, 집 밖에, 그러니까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운 시대라고 해야 되나? 세상이 된 거니까.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YTN이 이 범행 3건이 벌어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최초 수사에서 보고도 놓쳤던 이 CCTV 영상까지 추가로 입수를 했는데 범행 정황이 뚜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좌회전한 SUV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지나가던 어린이가 차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10초 넘게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은 길에 다시 멈추고 다른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4명을 유인하려 한 20대들의 1차와 2차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CCTV 화면 한쪽 영상을 확대해보면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범행 장면이 충분히 확인됩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2차 피해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보여주며 함께 확인했지만 범행 장면은 찾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러고는 언론에 CCTV를 면밀하게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고 공지했습니다. 20대들은 공영주차장 앞에서도 초등학생 2명에 똑같이 말을 걸었고 아이들은 놀라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이 3차 범행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야 앞서 보고도 놓쳤던 CCTV와 주변 CCTV들을 다시 확인해 범행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만약 신고가 더 들어오지 않았다면 1차와 2차 범행은 확인하지도 못한 채 사건 자체가 묻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안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수용시설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한 자진 출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자진 출국을 원하는지 의사부터 확인하고 있는데 미국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없다지만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한국인 구금 닷새째 구금자 3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영사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자진 출국 형식의 석방을 설명하고 동의하는지 의사를 확인한 뒤 동의서를 받는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절반 정도 넘었습니까? 가시겠다는 분이? 제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하는데 뭐 다 한국 가시는 걸 바라십니다. 조 총영사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전세기에 태우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행정적,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다며 실무 논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협조를 잘해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태워 전세기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영사 조력과 별개로 현지 업체들에서도 숙소에서 단체 생활한 직원들의 여권을 모아두거나 한국으로 보낼 짐을 싸는 등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다가 취업해두라 그랬어요. 지금 가방 준비해놔야겠다 싶어서 가방 싸놓으라 그랬고 직원들한테. 조 총영사는 자진 출국이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로 5년 입국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현지 업체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년 정도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을 계획하니까. 그러나 직원 대부분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인 만큼 자진 출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주변에서 만난 주민들은 기자에게 한국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등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한 현지 민심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LG엔솔 공장 주변에서는 이민자 지원단체와 운동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가진 노동자들조차 미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 위협당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태울 전세기가 내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세기는 내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떠나 조지아주 하트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368석을 갖춘 B747-8I 기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인 왕복 운항 비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급등하면서 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반지 한 돈이 73만 원을 넘게 되는 건데 선물용 수요는 사라지고 투자 목적으로 10돈이나 100g 단위의 고중량 골드바를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5월 이후 잠잠했던 금값이 최근 다시 오르자 그간 잠잠했던 금투자 열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고점이라 생각해 팔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구매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돌반지 한 돈이 73만 원을 넘으면서 반지나 팔찌, 목걸이 등 수요는 싹 사라졌고 대신 투자 목적으로 10돈이나 100g, 500g, 1kg 등 고중량 골드바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 생활용품화 하던 금이 이제는 투자 상품으로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횡보하던 국제 금값은 최근 트로이 온스당 3,670달러를 넘으며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달러화가 약세인 데다 이달 중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나 미국 국채 대신 금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이런 실물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금 통장이나 금 ETF 등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국민신한 우리은행 3곳의 금통장 잔액은 1조 1,98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 ETF 매수도 늘어나 지난 8일 기준 금 ETF 10종의 순 자산은 2조 2,824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6배나 폭증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국제 금값이 고점이라고 보긴 힘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금값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다시 또 이제 통화정책 완화가 일단락되고 다시 이제 동결이라든가 인상으로의 그런 전환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2027년 이후다라고 보게 되면요. 저희는 금값의 고점은 내년도 어느 시점이 될 거다라고.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으로 금 매수에 나서는 점도 국제 금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10년대 연평균 130톤이던 중앙은행 금 보유량이 올해 상반기엔 210톤으로 1.6배나 증가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동남아 여행 다녀오는 분들은 근육통에 좋다는 호랑이 연고와 비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 야돔 같은 허브 오일 제품 사오곤 하시죠. 그런데 국내에서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멘톨 성분은 특히 영유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브 오일로 만들어진 타이거밤, 이른바 호랑이 연고와 냄새를 맡는 형태의 야돔. 시원한 느낌을 주고 근육통과 비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동남아시아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끄는 제품들입니다. 특히 걸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가 쓰는 야돔 제품이 완판되는 등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품목들을 포함한 동남아 허브 오일 제품이 알레르기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리날롤과 리모넨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표시 의무가 있는 기준 함량보다 해당 성분이 많게는 2,800배 많이 함유돼 있었지만 제대로 표기한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또 페퍼민트 오일의 주 성분인 멘톨 역시 15개 제품에서 전부 나왔지만 제대로 된 표기는 전무했습니다. 알레르기 환자가 멘톨 성분을 흡입하면 무호흡과 기도 수축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반사성 무호흡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우려돼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관련 주의사항을 적은 건 15개 제품 가운데 2개뿐이었습니다.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알레르기 성분과 효능, 효과에 대한 표시, 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규제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야돔은 현행법상 화장품이나 방향제로 규정할 수 없는 비관리 품목으로 분류돼 제품 신고 의무나 허가 절차가 없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 판매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허브오일 제품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를 표적 공습에 나서 여러 차례 폭발음과 검은 연기가 목격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9일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를 표적 공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공습 지역이나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동 알자지라 방송은 카타르 도하 시내에서 폭발음이 10여 차례 들리며 검은 연기가 목격됐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풀려나왔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신분인데 취재진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예정된 시각보다 10분가량 일찍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 회장 사위 박성근 변호사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한테 금품 건넨 거 알고 있었습니까? 즉 근무 기간 동안 아예 모르셨어요?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출석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조사 박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서 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엔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특검팀에 자신이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으로 알려진 귀금속들을 주면서 사위 인사청탁을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특검은 박 변호사가 잇따라 공직 기회를 얻은 게 선물과 관련 있다고 보고 앞서 이 회장을 피의자,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를 상대로는 측근이 아닌 박 변호사가 비서실장을 맡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역할 등을 세세히 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과거에 기자들 앞에서 비서실장 인선을 대통령에게 이름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제가 딱히 지금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해가지고 내 측근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저는 지금 아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특검은 이 회장의 선물과 박 변호사 공직 임명의 대가성 여부를 따지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기 특검팀은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자신에 대한 논란이 오해와 억측에서 비롯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나왔습니다. 김 전 검사는 출석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오해와 억측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 도움을 받아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천 개입 의혹 키맨인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로부터 김 전 검사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김 전 검사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는데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가 김 전 검사라는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그림이 진품인지 위작인지를 놓고는 서로 다른 두 감정기관의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검은 이와 관계없이 김 전 검사가 공천과 공직임명 청탁을 위해 그림을 전달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적극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의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가 지인들과 차담 장소로 종묘를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오는 12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차담회가 열리게 된 경위와 참석자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김건희 씨의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이 행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남교육지원청을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모여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일제히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신동욱 최고위원, 이미자, 김대식, 김희정 의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의원들이 고발된 상태인 만큼 특검은 출석에 잇따라 불응할 경우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유일하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도 거듭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특검은 국회에 보낸 이 체포동의안에서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는데 범여권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검은 9쪽 분량의 체포동의 요구서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의 결탁이자 국정농단, 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필요성도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도주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정치자금을 더 받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떳떳하게 수사에 임할 거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보세요. 어떤 입장인지. 그날 보면 되지. 불체포 포기하시겠다는 입장은 똑같으신 거죠? 당연하죠.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집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피해 11일과 12일 가운데 하루가 될 거로 보이는데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일정이 변수로 꼽힙니다.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이 통과 요건으로 범여권 의석수만으로 충분한 만큼 가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표결 보이콧 대신 자율투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치보복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방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자율투표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목소리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의 결실, 민생경제협의체를 두고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더 센 특검법의 수정 여부에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돌아섰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도 여전히 최대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칭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튿날 여야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다. 원만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대선 공통공약, 배임죄 개선 등 이견 없는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으로 맞붙은 더 센 특검법도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뜻을 모았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기관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재판을 녹화 중계하는 법안 일부가 작게나마 바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양보하면서 좋은 협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가 대통령님의 또 취지이고 첨예할 수 있는 건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하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특검법을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의지가 완강한 데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놓고 불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 연구와 기도와 특별재판부 설치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화 협치는 허울 좋은 말장난이 될 거라며 대여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져 지도부 고심이 깊습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전날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동을 걸었는데 부적절한 비판이다, 내용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 등 내부 반박이 잇따랐습니다.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를 띄우며 이재명 정부 첫 협치의 발걸음을 뗐지만 이 쟁점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이 별다른 성과 없이 사라진 이 많고 많은 협의체 중 하나로 기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진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의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방통위 개편 법안을 두고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위원장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꾼 것은 부칙에 있는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 때문입니다.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그 정부를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이 제가 불법적이라고까지, 불법과 불법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르지만 어떻든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새로운 탄소 섬유 고체 엔진 개발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ICBM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한 직후라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엔진 시험을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형 엔진은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시험이 9번째로 개발 공정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라며 최대 출력은 1971kN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소 섬유로 엔진을 경량화하고 기존보다 출력 효율도 높였다는 주장으로 시험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경이적인 결실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해 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신형 엔진 개발이 마무리됐다고 공식화하면서 이를 탑재한 새로운 ICBM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미 김 위원장이 방중 직전이던 지난 1일 해당 엔진 연구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ICBM인 화성 20형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하며 화성 19형을 쏘아올린 지 1년도 안 돼 신형 ICBM 개발에 나선 겁니다. 기존 ICBM이 이미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란 평가를 받아온 만큼 위력을 더한 다탄두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중러 연대를 공고히 한 직후 핵무력 과시에 나선 점이 주목됩니다. 외교적 성과를 군사적 자신감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미국, 한국에 대한 압박과 함께
핵무력 역량 과시를 통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자주 노선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언제라도 신형 ICBM을 통한 추가 도발이나 이를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10일 당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화성 20형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제주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한 척이 발견됐는데요. 승선했던 중국인 중 한 명이 밀입국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한 중국인 A씨를 연행합니다. 검거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50대 중국인 여성도 불법 체류 혐의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 와갖고 CCTV 확인하고 공문 있는데 그쪽이라고 그랬더니 아마 거기서 조사한 것 같아요. 검거 장소는 보트가 발견된 곳에서 40km나 떨어진 서귀포 시내입니다. A씨가 밀입국 이후 처음 찾은 곳은 50대 중국인 여자친구가 있는 숙소였습니다. A씨는 이곳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6명은 제주에서 460km 떨어진 중국 난퉁에서 지난 7일 오후 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밀입국했습니다. 중국 내 브로커가 수백만 원을 주면 보트로 한국까지 밀입국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씨는 제주 도착 직후 일행이 흩어져 나머지 사람들의 행방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경과 함께 나머지 5명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좀 더 넓게 다시 탐문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해경과 함께 공조를 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검거에 택시기사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만큼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최근 멧돼지가 민가에 내려와 농가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전남 장흥에서는 멧돼지 신고를 받고 포획하러 나섰던 60대가 총상을 입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함께 사냥에 나섰던 동료가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발포하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야산과 바로 붙어있는 논 군데군데가 움푹 팼습니다. 바로 옆 둔덕에는 응급조치했던 흔적과 혈흔이 남아있습니다. 멧돼지 포획에 나섰던 60대 A씨가 총을 맞은 건 새벽 2시쯤. 가슴과 어깨에 총상을 입은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다름 아닌 함께 온 동료 엽사가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렵 면허가 있는 두 사람은 장흥 지역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받아서 야간 수렵 활동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수렵 경력이 20년 이상으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지역 내에서 멧돼지 포획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한밤중 그것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로 거리를 두고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산에 접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말을 멧돼지가 그쪽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쐈는데 그것도 일행이 이제 본인 뒤편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사고가 난 곳은 평소 마을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밭작물을 먹어치우는 건 기본이고 농까지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며 벼를 뭉개기 일쑤였습니다. 지렁이 잡아먹고 땅가 잡아먹으라고 다 파버려. 12개. 아이 논에 돌아다닌다니까. 그래갖고 나랑 다 문대 이런데 막 다니면서 이렇게 막 난리 쳐버려. 경찰은 숨진 A씨를 부검하고 총을 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경찰의 검문 요청을 무시한 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천안시 신방동에서 8km가량을 음주운전하다 도주를 막아선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음주운전 의심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해 전치 5주 상해를 입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10대 A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7월 부안군 수련원에서 말다툼 끝에 동급생의 얼굴 등을 때려 턱에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5일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이 폭발해 3살배기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올해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샤오미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집안 소파 위에서 뛰어놀던 아이의 얼굴 주변에서 갑자기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 폭발한 겁니다. 小姨，你看看你买的手机，人小孩子刚玩着呢，突然就爆炸了。 중국 장수성 쉬저우에 있는 가정집에서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각 지난 7일 저녁 6시 15분쯤 3살배기 남자아이는 손과 발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한 기종은 2022년 12월에 발매된 샤오미 13. 검게 탄 기기는 엿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샤오미 측은 폭발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잔해를 거두어 갔습니다. 从我买给他到现在的使用一直都是正常使用，他没有过任何问题，刚买了1年。 앞서 2023년 7월 인도에선 홍미 노트 5가 폭발하면서 8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그해 3월엔 역시 인도에서 샤오미 11이 연기를 뿜으며 타올랐는데 당시 샤오미 측은 임의로 장치를 열어본 고객 책임이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샤오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5%로 애플과 삼성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엔 서울 여의도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외국 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홍명보호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북중미 최강자인 멕시코와 평가전을 갖고 최정예 멤버들의 경쟁력 최종 확인에 들어갑니다. 대표팀 수비의 핵심 김민재는 한국어, 영어, 독일어로 팀 내 소통이 향상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내슈빌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남부 테네시주 내슈빌 지오디스 파크. 3만석 규모로 미국 내 축구 전용 경기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상대는 피파 랭킹 13위로 북중미 최강자이자 북중미 카리브해 축구연맹 골드컵 우승팀인 멕시코.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최정예 멤버를 총동원한 대표팀이 미국전에 이어 경쟁력을 최종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고 준비한 것들을 경기장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전에서 효과 만점이었던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운 공격과 3백을 내세운 수비 전술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손흥민의 미국전 선제골을 도운 이재성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된 건 악재. 수비의 핵인 김민재는 체격과 스피드가 좋은 멕시코를 유기적인 수비진 간 연계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일 출생 옌스 카스트로프를 비롯해 선수들 사이의 소통이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뭐 간단한 오른쪽 왼쪽 뭐 간다 돌아서라 이런 것부터 그런 걸로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영어나 독일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3백이나 4백 중 어떤 수비 전술을 택할지는 중요하지 않고 빌드업 과정이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교민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홈경기 같은 미국전을 치렀던 홍명보호는 우리 시각으로 10일 오전 이곳 지오디스 파크에서 멕시코 관중이 가득한 원정 경기 분위기 속에 멕시코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미국 내슈빌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와이스의 호투에 중심 타선이 폭발하며 롯데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선두 LG가 키움에 패하면서 이제 한화와 LG 두 팀의 승차는 4경기 차로 좁혀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회 노시환의 2타점 적시타, 3회엔 최은성의 2타점 2루타, 4회엔 3루했던 심우준을 불러들이는 문현빈의 안타. 3, 4, 5번 중심 타순이 꼬박꼬박 적시타를 쳐낸 한화는 6회에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문현빈이 중전 안타로 추가점을 냈고 노시환이 시원한 투런포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문현빈과 노시환, 최은성 등 중심 타선이 6안타의 8타점을 책임지며 9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뒤에 은성 선배님도 이제 합류해가지고 뭐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제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될 그런 역할만 좀 묵묵히 하려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오늘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발 와이스는 6이닝을 1실점을 맞고 시즌 15승째를 거뒀습니다. 6위 롯데는 4연패에 빠지며 가을 야구에서 한 발 더 멀어졌습니다. 꼴찌 키움은 4경기에서 단 2실점만 하고 4승을 챙겼던 LG의 투러스트를 초반부터 두들겨 11대2로 승리했습니다. 신인 어준서가 3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고 임지열은 4회 토러스트에게 석점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LG는 한화의 4경기차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KT는 3회 안치홍의 투런, 7회 허경민의 3런 홈런 등 안타 7개를 집중시켜 안타 11개를 때린 두산을 8대1로 눌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한낮에는 늦더위가 여전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론 제법 선선한데요. 내일도 서울은 20도로 출발하면서 아침에는 가을 내음이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서쪽을 중심으로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이어서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면서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